안녕하세요. 자유튜브더 자윤입니다. 자, 지난번에는 레이달리오의 투자 견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자, 오늘도 그에 대한 연장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제가 리포트를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리포트의 내용을 조금 인용해 봤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으면은 투자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 같아서 자, 그 내용 한번 가져와 봤는데, 자, 부동산과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과거에는 어땠고, 그렇다면은 미래에는 어떻게 될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부동산에 대한 말이 많습니다.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집 사는데 상대적으로 좀 부담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진다. 아니다. 집값은 여전히 오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참 뉴스 기사를 보면은 그런 것들이 명확히 드러나죠. 자, 그래서 전국 집값 보합으로 전환했는데 상승세탄 강남과 용산, 그리고 하락 지속되고 있는 노도강이라는 이야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월 달에 나온 뉴스였는데요. 자, 그러면은 최근에는 어떤 뉴스가 나오고 있느냐? 자, 5월 26일 날 서울 아파트값 혼조세다. 자, 13개 구는 상승 또는 유지, 12개 구는 하락했다. 자,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혼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방향성을 가늠하기가 힘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또 눈에 띄는 게 5월 넷째 주 대구 아파트값 0.18% 하락, 3주 연속 하락폭 1위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최근에 나왔고요. 자, 그러면서 용산구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자, 그리고 GTS 거품이 꺼져서 수도권 아파트 내림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제가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있었습니다. 자, 청약 불패 서울마저 당첨자 계약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서 미계약 발생 단지라고 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보면은 관악구 봉천동에 미계약이 3개 가구가 미계약됐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강북구 미아동에 18개, 자, 구로구 개봉동에 3개, 자, 그 다음 강북구 미아동 139세대, 강북구 수유동에 198세대가 미계약이 됐다고 합니다. 경쟁률은 굉장히 높았는데 미계약 세대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한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뉴스화 되어서 나온 거고요. 자,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양극화가 최대가 되고 있다. 대장주 아파트값 석 달째 상승폭이 커지고 있고, 한남더일은 100억을 넘었다. 1년 새 30억이 뛰었다고 합니다. 뭐 한 달에 거의 뭐 3억 가까이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럼 보면은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사는 동네는 집값이 많이 뛰고 있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서민들이 산다, 뭐 이렇게 말하는 동네들은 지금 집값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자, 그러면서 또 대구 아파트 값도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뒤에서 한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상승과 하락이 혼재되어 있는데, 그 속에서도 특징을 찾을 수가 있다, 뭐 이 정도로 우리가 파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는가, 이런 것들 우리가 조금 파악해 보는 거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뭐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역사를 알고, 그리고 지금부터 미래가 어떻게 될 건지 대략적으로 한번 가늠해 보는 거,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매매 가격 지수 차트인데요. 자, 장기적으로 사실 올랐어요. 자, 보면은 80년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장기적으로 올라왔습니다. 30년 이상 집값은 계속해서 올라왔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뭐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자산시장이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다 올라요. 물론 중간중간에 이제 하락이 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자, 중간에 투자 타이밍을 잘못 잡은 사람들은 조금 힘든 구간을 지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올라왔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서 자, 많이 오르는 구간이 이렇게 좀 많이 오르는 구간, 그리고 적게 오르는 구간이 있죠. 기울기가 낮은 구간, 그리고 안 오르는 구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 10년 정도 안 오르던 구간도 있었어요. 그전에는 이렇게 또 많이 올랐고요. 그쵸? 자, 그러면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나온 리포트를 제가 인용을 한 건데요. 자,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말하기로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억제 구간, 자,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억누를 때, 부동산 시장의 매매 가격 지수가 오히려 많이 상승하더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2000년대 초반,
그리고 이제 초중반까지죠.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완화에서 억제로 바뀌었다. 자, 완화는 왜 그랬겠습니까? 당연히 이때 이제 IMF가 터지고 수습을 하려면 부동산 시장 완화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살아나니까 부동산 시장을 억제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급등을 시작해서 그게 노무현 정부까지 이어져 가지고 급등세를 탔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잠깐 조정기는 있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계속해서 올라갔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잠깐 조정이 있을 때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을 때 잠깐 조정이 일어났다가 금리 인상과 함께 또 부동산 시장이 같이 달아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또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명박 정부 때는 이제 금융위기 이후에 시장 안정화가 되면서 부동산 시장도 침체기에서 서서히 벗어났습니다. 자, 물론 이때 이제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안 좋았고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여러 가지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 봤으면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당연히 완화 정책을 폈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완화 정책을 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부터 부동산 시장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러다가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살아나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부동산 꼭 잡겠다 하면서 강한 억제 정책을 펼쳤는데 그때 이렇게 급등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점은 부동산 시장에서 정책적으로 억제를 할 때 오히려 강하게 튀어올랐고 완화 구간에서는 오히려 많이 오르지 못했다. 물론 이제 경제적인 문제까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특징은 금리가 내리던 오르던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은 오르더라. 내리든 자, 특히 이때도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도 금리가 올랐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도 금리가 이렇게 올랐는데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올라갔고 자, 최근에도 이제 금리가 서서히 오르고 있는데도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 일부 지역에서는 조금 조정을 보이는 곳도 있지만 어쨌든 금리하고는 큰 연관관계를 찾기가 힘들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어떻게 본다면 이제 뭐 그게 단순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죠? 금리라는 게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건 아닙니다. 자, 경제의 상황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 차트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금리와 부동산 가격의 흐름인데 큰 연관관계를 찾기가 힘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연관이 없는 건 아닙니다. 자,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하고 갑시다.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올라왔고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부동산 정책을 억제하는 구간에서 오히려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을 여기서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매매 지수는 이런데 전세 가격 지수는 어땠냐? 자, 전세 가격 지수는 또 완화 구간에서 상승을 했다는 겁니다. 완화 구간에서 강하게 상승을 했다는 건데, 자, 부동산 시장을 완화할 때, 자, 이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자, 억제할 때 오히려 전세 가격은 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도 자, 이렇게 완화할 때 많이 올라갔고,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부동산 시장을 억제할 때 전세 가격이 조금 소강 상태를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전세 가격하고 또 매매 가격의 움직임은 조금 다르다. 자, 완화 구간에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더라. 자, 물론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완화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동산 시장. 경기가 안 좋으니까 부동산 시장을 부양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부양을 한다는 거는 부동산 시장이 그만큼 안 좋거나 조금 냉각돼 있거나 그 부동산 시장에 조금 부정적인 기운이 돌아서 가격 상승의 기대감이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냥 전세로 계속 살거나 아니면은 오히려 집을 팔고 전세로 돌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완화하는 것은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부동산 시장을 완화할 때는 과거에는 경기가 안 좋은 때가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많아졌다. 자, 그런데 또 아이러니한 게 전세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격이 오르니까 결국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전세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랐네?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네? 차라리 그러면 돈 좀 더 못해가지고 집 사지 하면서 이제 매매 수요가 많아지면 또 갭이 벌어지고 또 그러면 갭이 벌어지고 그러면은 또 집 사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전세 살아야겠네 하면서 계속 또 전세 수요가 많아지고 또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 가격이 오르니까 또 갭이 줄어들고 갭 차이가 얼마 안 나면 그 돈으로 집 사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또 계속 전세
전세가와 또 매매가의 어떤 상관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죠. 뭐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뭐 책으로 내신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시는 부동산 전문가 분들도 많기 때문에 뭐 그분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뭐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자, 일반적으로 부동산 정책 완화 구간에서 전세가가 이렇게 빠르게 올라가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 짚어봐야겠죠. 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가 뭡니까? 완화 기조로 가고 있다는 거죠. 완화. 자, 규제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을 완화 기조, 민간 주도 공급을 확대하려는 공급 확대 완화 기조로 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재건축을 활성화시키겠다 이런 이야기는 뭐 지금 몇 달 동안 계속 듣고 있잖아요. 자, 재건축 35% 물린 강남 3구 규제 완화 훈풍 분화하면서 뉴스 기사가 최근에 6월 2일 날 나온 겁니다. 자, 그러면서 윤 정부 주택 공급 설계 민간에 맡겼다면서 부동산 청사진 첫 민관 합작이라고 해서 민관이 주도적으로 지금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의 규제 완화를 피력하고 공급 확대를 노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허가, 재건축 등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딱 봐도 뭐 완화 정책이구나,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특히 데이터로 보면은 좀 확실해집니다. 재개발 산업 현황. 자, 지금 서울에서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재개발을 해가지고 이제 주택수를 많이 늘리는 것, 뭐 그런 것들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데, 자, 지난 5년도 아니죠. 뭐 2014년도, 16년도부터 보면 한 5년 이상 동안 보면은 재개발 산업이 거의 뭐 전무하다시피 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거의 뭐 바닥에 질질 기고 있지 않습니까? 바닥을 기고 있다. 자, 과거하고 비교했을 때, 과거 2000년대 중반하고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은 수치로 왔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서울의 공급이 계속해서 부족했고, 그래서 서울의 집값이 계속해서 올라갔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의 논리에서 봤을 때 공급이 모자라면 당연히 가격은 올라가죠.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때. 자, 그래서 그 여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자, 바로 지금 2023년, 2024년, 2025년, 자, 이때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는 거. 재개발, 재건축도 못하고 인허가 물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니까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 공급이.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최소한 2025년까지는 상승 추세를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분석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어쨌든 뭐 이런 환경이 지금까지 지속되어 왔기 때문에, 자, 지금은 자, 현 정부 완화, 민간 주도 공급 확대 정책으로 가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과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역사를 봤을 때 규제 완화 구간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자, 비교적 가격이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경제적인 상황을 제외를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걸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걸 가정해 본다면은 부동산 가격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어요. 물론 안 오른 건 아닙니다. 올랐는데 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정도로 자, 무난하게 올랐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전세 가격이 오히려 또 높아졌다. 전세 수요로 몰리면서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어쨌든 그렇다면은 자, 앞으로 지금 윤 정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완화 정책으로 간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하락은 하지 않더라도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조금 부침이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전세 수요에 대한 또 증가를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이제 요번에 임대차 3법이 이제 만료가 되는 집들이 많죠. 그래서 또 전세 시장에도 한번 폭풍이 불어닥칠 거다 이런 이야기들 많은데, 자,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날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것까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 자, 어쨌든 지금 자, 완화 기조로 가고 있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완화 기조로 인해 가지고 자, 부동산 시장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 데이터를 그냥 단순히 대입해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을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지금 현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뉴스 타이틀 제가 몇 개 가져와 봤는데요. 사실 지금 어떻습니까? 금리 상승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하락을 할 것이다, 가격이 하락을 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품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 부담이 지금 있고,
그리고 이에 따른 또 심리적 압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민들, 주택을 구입하려고 생각하던 서민들 입장에서는 구입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고, 자, 그리고 이제 변동금리로 돈을 빌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금리 재조정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자 부담에 대한 압박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가계대출 금리가 4%를 돌파했고, 영끌족 같은 경우는 지금 이자 부담이 굉장히 더 커져가지고 부담이 커질 거다. 자, 기준금리 연말까지 2.5% 간다. 자, 그러면은 이자는 27조 원이 증가하면서 평균적으로 1인당 130만 원 정도 증가할 거다. 자, 월세 부담에 금리 물가까지 급등하면서 서민들이 더 허리가 휜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고, 자, 이런 것들이 실제로도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지역도 있고 내리는 지역도 있다. 자,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어쨌든 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게 우리나라에만 이런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뭐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자, 여기 보면은 주택 매매 건수가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자, 높은 집값, 그리고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대출 금리로 인해서 매수자들의 활동이 위축되었다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디서? 미국에서 말이죠. 그래서 이분은 자, 미국 부동산 중개협회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로렌스 윤이라는 분인데, TV에도 출연하는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TV에도 출연하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분석을 하기로 지금 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모기지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서서히 이 주택 매수에 대한 매수세가 약화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될 수밖에 없죠. 기존에 계획했던 이자 부담과 지출 뭐 이런 것들을 다 생각했었는데 환경이 좀 바뀌면서 그런 계획보다 지출이 커지게 되면은 자, 주택을 구입하려다가도 자, 그냥 보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자들이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자, 미국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자, 이렇게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기준금리 연말까지 2.5% 가고 뭐 그다음에 계속해서 금리 오른다 이런 소리 나오니까 자, 상대적으로 강남이나 용산보다 집값이 싼 노도강의 집값이 하락했다는 거죠. 자, 사실 서민들이 이제 돈을 빌려서 집을 사는데 뭐 강남 용산은 대출도 잘 안 나와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때 대출 다 막아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 현금 부자들이 그냥 대출 부담 없이 그냥 다 사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서민들은 집 살 때 대출을 받아 사야 되는데 대출을 받아가지고 집을 살려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대출 이자까지 부담이 돼. 거기다가 지금 금리 인상 나오고 집값이 또 하락한다 이런 분위기가 또 형성되니까 또 매수를 주저하게 돼. 그래서 집을 팔아야 되는 사람은 또 빨리 팔아야 되고 뭐 팔아야 되는 사정이 있는 사람들 말이죠. 그러니까 좀 더 낮춰서 팔게 되고 집값이 하락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청약 불패 서울마저라고 해서 아까 앞에서 소개를 했던 건데 당첨자들이 계약을 포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물론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청약을 받았는데 막상 이제 계약을 하려고 하고 현실적으로 그 문제에 부닥치다 보니까 대출은 어떻게 하지? 대출이 이렇게 나오면 내가 이자를 얼마 내야 되지? 그리고 앞으로 집값이 오를까?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들이 머릿속을 잠식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냥 포기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다는 겁니다. 자, 왜? 이런 부담들이 심리적인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계약을 포기하고 그래 지금 말고 좀 더 기다리면 좋은 타이밍이 올 거야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포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 물론 그건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그 당사자가 돼보지 못해가지고 정확한 속내는 모르지만 대충 뭐 그런 메커니즘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어쨌든 심리적인 압박이 심해지면서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고가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은 심리적인 압박이 덜 가고 있다. 이런 또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98년 외환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역대급 금융위기가 없다면은 폭락은 없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낫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좀 일반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완전 뭐 지금 지구가 멸망하거나 뭐 갑자기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거나 아니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또다시 찾아오거나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금융시장이 또 한 번 완전 망가지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은
주택시장이 폭락하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대량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은 지금 이제 서울에서 대량 공급이 만약에 이루어질 수 있다면 아니면은 3기 신도시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진다면은 가격 상승은 억제될 수가 있어요. 왜? 당연하죠. 공급이 수요보다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대구 일부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 공급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가격이 조정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량 앞에 장사 없죠. 물량이 많으면 그걸 떨어내려면 가격이 내려가고, 뭐 그리고 더 좋은 물건이 싸게 나와 있는데 주변에 안 좋은 물건을 비싸게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뭐 대량 공급이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어느 지역별로 또 이거는 지역적인 특성도 있죠. 자, 그래서 대량 공급이 이루어지면은 가격은 억제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시장에 참여하는 게 좋겠고요. 자, 그리고 금리 인상기, 지금 금리 인상이라고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거다. 앞으로 지금 유동성이 축소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서도 이제 자금이 많이 빠져나가면서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뭐 일리는 있어요. 다 일리는 있지만, 자, 그렇지만 이제 저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자, 이렇게 금리 인상기에는 서민들은 이자 부담 압박을 느끼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부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조금 조정이 나오는 거는, 자, 이자 부담 압박과도 연결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지만 부자들은 이자 부담 압박에서 비교적 자유롭죠. 애초에 뭐 대출을 이용하지 않고 집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현금 부자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한남더일이 1년 동안 30억 넘어가지고 신고가 거래가 되는 거. 뭐 그 돈 빌려서 사겠습니까? 현금 부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사는 거죠. 뭐 그리고 15억 이상도 대출도 안 나왔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 때는. 자, 그러면 이제 15억 이상 현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냥 집값 다 올린 거예요. 사고 싶은 집 사면서. 그렇죠. 생각보다 현금 부자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정부는 옛날부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정부는 집값을 떨어뜨릴 생각이 없어요. 항상 이야기하는 게 집값을 떨어뜨리겠다. 이게, 자,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안정화. 안정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상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예나 지금이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부동산 정책의 목표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급등하거나 급락을 하면은 언제나 이거는 휴증을 남기기 십상이기 때문에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급등도 안 좋고 급락도 안 좋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하다 보니까, 자, 이것을 조금 시키려고, 과열을 시키려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왔던 거고, 자, 그리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옛날로 되돌려야 된다, 급락시켜야 된다. 자,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다 망합니다. 자, 전 세계 부동산 가격 다 폭락했다? 그럼 전 세계 다 망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망하는 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급락이 아니라 안정화가 목표라는 점. 자, 안정화라는 것은 경제에 매우 중요한데,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고, 자,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경제 활동이 또 기반이 되는 겁니다. 자, 왜 소득과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는 이론으로는 뭐 항상소득 가설, 그리고 생애주기 가설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 예전에 제가 2020년 7월에 설명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부동산 집값을 떨어뜨려 줄까라는 착각을 하지 말자.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지 못하는 이유, 폭락시키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이때만 이야기했습니까? 그 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뭐 정부의 목표는 부동산 가격 폭락이 아니라 안정적인 부동산 시장 운용이에요. 그래야지 경제가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잘 돌아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폭락을 바라지 말고, 자, 과거부터 지금까지 장기적인 시계열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을 해왔고, 중간중간에 이제 어떤 위기들이 있을 때는 조금 조정을 받았구나. 자, 그리고 또 금리와 뭐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경제의 어떤 흐름과도 연결이 있구나. 그렇지만 또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영향도 크구나. 결국에는 공급이 많이 되면은 상승이 억제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투자에 있어서 부동산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저보다 이제 잘 하시는 분들, 뭐 전문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떻게 말하는 게 뭐 큰 영향력이 있겠냐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너무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 자,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 그런 기대는 제발 좀 하지 말자. 부동산 안정화가 목표라는 점을 생각하고, 자, 그리고
뭐 옛날부터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제가 이제 특강을 가거나 어디 가거나 저에 대한 견해를 많이 물어보는데 부동산은 저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많이 하락할 거라는 뭐 생각은 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무주택자라면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과 상승을 떠나가지고 무주택은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또 오늘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 감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항상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